국민의힘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에 대한 대여 투쟁 방식을 놓고 어찌할 줄을 몰라하고 있습니다. 여론몰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문재인식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의원들의 1인 시위 말고는 강력한 투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운명을 쥐고 있는 조미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자신이 판결한 직위회대 소송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1위라는 것이 불만인 추미애가 정작 본인을 대선 후보 명단에 4개월째 올리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차기 대권주자 꼴찌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나 봅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는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뢰는 위법이라는 검토 결과를 작성했지만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는 당초 법무부의 파견 명령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기대가 없어졌다며 법무부를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코로나를 어려운 상대라고 빗대며 만남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은 문재인에게 임명장을 받으면서 직원들을 떼거지로 몰고 다녔습니까? 미국 대선 무효를 주장하는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조지아주를 상대로 104쪽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선거를 감시하고 조작하기 위해 중국과 이란 측이 투표 시스템에 접속했고 이를 증언한 증인의 발언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30일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와 함께 즐거운 월요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누구에게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 평범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특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이번 한 주가 정말 특별하고 또 중요한 한 주가 될 텐데요. 윤석열의 운명, 더 나아가 추미애의 운명까지 결정할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둘 중 한 명은 결과에 따라 큰 타격이 불가피한데 오늘 첫 소식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이번 주 일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직무배제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죠. 이에 따라 11월 30일 월요일인 오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신문기일 당일 또는 이튿날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직무에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의 첫날 법무부 감찰위는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합니다.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부 감찰위는 중요 감찰 사건에 있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내는 자문기구인데요. 이번 감찰위 회의는 법무부 감찰 규정 개정으로 윤 총장 감찰권에서 법무부 감찰위가 패싱된 데 따른 반발 성격이 강합니다. 때문에 법무부 감찰위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만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월요일과 화요일을 보내고 나면 12월 2일 수요일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직무배제의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해 윤 총장 복귀를 결정하고 법무부 감찰위가 윤 총장 징계 청구를 철회하라는 의견을 내면 검찰징계위원회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자, 만약 검사징계위가 해임 면직 등 윤 총장 중징계를 의결하게 되면 문재인의 재가를 거쳐 최종 실행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윤 총장 쪽은 징계 처분 집행정지와 무효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어서 정치적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한 주를 앞두고 지난 주말에도 여권의 윤석열에 대한 압박은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별의별 말이 다 나왔는데 여권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잠시 뒤 보도하기로 하고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만약 윤석열 총장이 해임될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현재 이렇다 할 야권의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총장이 이낙연, 이재명 등과 함께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국가공무원의 신분이므로 문재인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으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나치게 앞서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 33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대상 중 하나로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 총장이 공무원 임용 요건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직에 취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나 이는 관련 법 규정을 오해한 해석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16조, 19조 등의 규정이 돼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16조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피선거권이 2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국회법상 국회회의 방해죄 및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사범 등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경우는 이 같은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예로 들었던 국가공무원법의 경우에도 33조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임용이 불가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3조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총장이 해임 처분을 받더라도 정무직인 대통령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잡서실 예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검 징계위원회에 의해 해임 처분이 의결됐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경우에도 21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과 전례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여권의 속내는 복잡해 보이기만 한데요. 지난 주말에도 윤석열에 대한 여권의 공격은 멈추질 않고 계속됐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강혜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날선 공격은 주말 동안에도 계속됐습니다. 추미애와 윤석열 간 갈등 국면이 최고조에 달했고 이에 따라 여론전의 여권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먼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김두관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떤 국민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면서 윤석열 총장은 국가와 공공에 충성하는 데 실패했다. 자신과 검찰 조직에 충성하고 말았다. 윤석열 총장은 사법부를 사찰했고 대통령 원전 정책을 수사했다. 그는 국가의 검찰, 민주주의의 검찰이기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두관은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해 윤 총장은 온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변변한 유죄 판결 하나도 손에 쥐지 못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은 억지 표적 수사였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면서 이 건 하나만으로 윤 총장은 진작 옷을 벗어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직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비리가 없었다, 무죄라고 떠든 것입니다.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하룻강아지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는다며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또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지긋지긋한 검찰 시대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며 윤 총장은 검찰 흑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검찰주의자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밖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닮은 꼴 확신범인가라고 근거 없는 맹비난을 퍼부었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뭐가 문제냐는 식의 윤 총장 태도에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 상식과 달랐던 박 전 대통령이 겹쳐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당신한텐 문재인과 우리 옆집 동계가 겹쳐 보인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한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이 여권과 야권의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 청구로 대표되는 현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가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여론전의 총력으로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 발언 수위가 좀 높아졌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을 향해 국민이 역겨워한다고 말했고, 조영 원내대표는 곱비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을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망친다면서 추미애를 향해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린다고 말했습니다. 제밖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주말간 청와대 앞에서 피켓팅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주말을 맞이해 지역구로 내려간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도 교통중심지 등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정권의 위법 부당한 조치를 국민들께 알렸는데, 당 일각에서는 장외투쟁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코로나 전국의 그 실효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주말간 청와대 앞에서 피켓팅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주말을 맞이해 지역구로 내려간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도 교통중심지 등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정권의 위법 부당한 조치를 알렸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김웅, 김영식, 윤창현, 이종석, 윤상범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법치 유린항해 피켓팅을 이어갔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피켓팅에 당내 최다선인 노선 중진정진석 의원도 함께했는데, 정 의원은 전대미문의 법치 유린 사태라며 가끔의 반의성 몰상식 법치 파괴 폭거에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초선 의원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밖에 주말을 맞아 지역구인 경북 포항으로 내려간 김병우 국민의힘 의원은 포항시청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고, 강원 춘천 철원 하천 양구갑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같은 날 춘천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이 추미애를 통해 검찰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 아시느냐며 피켓이라도 들고 시민들을 1대1로 만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윤 총장 직무배제와 여당의 공수처 드라이브에 대항해 강력한 장외투쟁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장외투쟁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밖으로 뛰쳐나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지난 27일 돌입한 초선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맞춰 30일 비대위 회의를 시위 현장에서 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으나 김종인 위원장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장외투쟁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장외투쟁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문재인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을 해온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영 원내대표는 29일 화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말해야 할 곳에 말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도 대통령의 침묵길이만큼이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망해가는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한 주가 다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자 주 원내대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언론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느냐, 배제되느냐, 그 첫 번째 관문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리입니다. 뉴스 첫머리에 설명해 드렸지만 하루 뒤면 법무부 감찰위원들이 요구한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 만약 첫 관문인 집행정지 취소 소송에서 윤 총장이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 복귀를 하게 되고 추 장관이 추진한 징계는 명분이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법원이 법무부 손을 들어준다면 검사들의 반발과 국민들의 악화된 여론 속에서도 추미애를 필두로 한 여권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법원 판단에 따라 감찰위원회 권고나 징계위원회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법원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될 재판장은 누구일까요? 윤석열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판사는 전라도 광주 출신의 조미연 부장판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미연 부장판사가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조미연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는 자신이 판결한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자신을 직위해제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유 전 관리관은 조 부장판사가 변론 제기 신청을 거절하고 증거 제출 신청을 불허하면서 왜곡된 판결문을 게재했다며 지난 3일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그에 대한 감사 청구도 신청했습니다. 한편 전라도 광주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등을 거쳐 다시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뒤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5개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들어 집회 금지가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서원 씨가 강남 세무서장을 상대로 롯데그룹에서 받았다 돌려준 출연금과 관련해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도 최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윤석열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는 조미연 부장판사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뜻의 내로남불. 이 정권 들어 정말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한 이유 중 하나는 윤 총장이 자신을 대선 후보에 포함시킨 여론조사를 방치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윤 총장이 올해 들어 2차례 여론조사 업체의 이름을 빼달라고 했지만 그 정도론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런 추 장관이 정작 본인을 대선 후보 명단에 4개월째 올리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미애는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장관 브리핑에서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 방조했다며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됐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 추 장관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매달 발표하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대선주자에 포함됐습니다. 추 장관은 7월부터 10월까지 조사에서 각각 2.1%, 또 2.1%, 2.5%, 3.1%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같은 기간 윤 총장은 13.8, 11.1, 10.5, 17.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자기보다 윤 총장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오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등의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처럼 추미애는 윤석열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운운하면서 정작 본인은 자신이 대권주자로 포함된 여론조사에 대해 넉 달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로남불을 넘어 추로남불의 결정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풍자와 해악으로 신선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우파 성향 청년단체 전대협이 추미애가 문재인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처럼 문재인에게도 직무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요구하는 풍자 형식의 대자보를 붙이고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파 성향 청년단체인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는 29일 저녁부터 전국 100여 개 대학교에 약 300장의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대협은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작 유포한 대자보를 통해 저희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청원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7가지 사유를 들어 추 장관에게 문재인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를 요구했는데 이는 추 장관이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의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형식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우선 전대협은 부동산 정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N번째 주택 정책으로 집값 급상승을 일으켜 호텔 거지를 양산한 것도 모자라 일산 5억 가능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등 각종 망언을 묵인 방조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사건도 언급했는데요. 전대협은 북한의 공무원 총살 및 화형 사건 관련 북한을 비호하기 위한 월북부각 여론 호도 및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 생명을 외면했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과 방역에 대해서는 코로나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에도 짜파구리 먹방을 감행해 많은 국민들의 복장을 터뜨렸고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만 코로나에 걸린다고 믿고 정치 방역을 자행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들은 또 문재인의 공약과 가족 문제도 거론했는데요. 전대협은 대자보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외에도 광화문 청와대 등 수많은 공약을 파기한 사실이 있다면서 정작 본인 가족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떠나 태국으로 이민 가도록 방조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이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전대협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전대협은 일개 장관의 뒤에 숨은 채 윤 총장을 모함해 임명권을 남용하고 국격을 떨어뜨렸다며 아들의 병역 문제와 헌정사상 최초의 헛발질로 국민을 허탈감에 빠뜨린 추 장관 뒤에 숨어 틈만 나면 국민 편 가르기로 국가수반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대협은 이에 국가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대통령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청원한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같은 대자보 제작 유포를 기획한 28살 김태일 전대협 의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수많은 실책에 국민들이 화병에 걸렸는데도 조금만 지나도 잊혀져 간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이 정부의 실정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걸 상기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았다고 생각해서 대자보를 붙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파견 근무이긴 하지만 현재 추미애 법무부에 몸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이 가는데 그 파견 검사는 자신이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됐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수사 의뢰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쉽게 말해 추미애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만 삭제됐다는 건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삭제를 안 했다고 즉각 대응했습니다.
윤 총장의 수사는 위법이다. 이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범인일 텐데 그 범인으로 추측되는 법무부가 삭제하지 않았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의 주장부터 추미애가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의 반박까지 강혜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였던 29일 법무부 검찰 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의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정화 검사는 먼저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윤석열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 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성립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며 감찰 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지난 24일 오후 5시 20분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 직후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화 검사는 수사 의뢰를 전후에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었다며 감찰 담당관실에서 누군가 추가로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내용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내놓은 의견 일부가 삭제돼 황당무계했을 듯한 이정화 검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비춰볼 때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기대,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자신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토 결과가 추미애 법무부에 의해 짓밟혀졌다는 것입니다. 추미애를 따르지 않는 검사의 검토 결과는 추미애 법무부로선 당연히 필요 없었겠죠. 이정화 검사의 주장에 법무부는 같은 날 문자 알림을 통해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며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귀신이 삭제했다는 것일까요? 북한 해커가 삭제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중국 공산당 시진핑 같은 짱깨 새끼가 삭제했다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또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이견이 없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강제 수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부 다 구구절절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들 뿐이네요. M1 사람을 도둑으로 규정한 후 도둑이 도둑질을 했는데 또 다른 도둑질이 더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말인데 그 심각성은 윤 총장이 아니라 추미애한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소식이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가장 화제가 된 소식은 바로 이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만 쓸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스놀라이프에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했는데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두 집 살림한다고 최동욱 검찰총장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미안하다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엄청난 사기 사건으로 취급받고 있는 펀드 사기 사태를 비교한 작성자는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서 가입돈 뜯는다고 욕했는데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진 펀드 사기 사건들인 옵티머스, 라임을 보니 서민돈 몇 조 뜯는 것보다 기업돈 몇 천억 뜯어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썼습니다.
작성자는 또 문체부 공무원 좌천시켰다고 욕했었는데 원전 안 없애면 죽을래? 라는 얘기했다는 거 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적었습니다. 작성자는 서울대 출신이자 서울대 대학원 교수인 조국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 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승마 선수들도 당시 정유라 선수의 금메달은 본인 스스로가 갈고 닦은 실력으로 받은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입학 취소가 되고 조국 자식들은 대학원 학력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선 얼마나 불공평하게 느껴질까요? 정말 개탄스럽기 그지없는데 서울대학교 전용 게시판 작성자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글쓴이는 박근혜 정부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 사라고 할 때 욕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허황된 말만 늘어놓는 정부, 헛된 꿈만 심어주는 정부가 아니었음을 이제는 중도층 그리고 댓글문들도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해당 게시글을 놓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어느 한 네티즌은 내 생애 최대의 실수는 광화문 촛불 시위에 나갔던 것이라며 이런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문재인 정권 이제 다 끝났네. 임기 끝나기 전에 다 들어가세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 많이 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빨리 풀어주고 문재인 정권들 추미애 등 들어가서 살다 나오세요. 문재인 감옥 들어가면 남은 임기 박근혜 대통령이 대신해서 잠시라도 해서 임기 완료 못한 거 마무리할 수 있게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남은 임기는 1년이었죠. 1년 동안 박 대통령께서 재집권 하신다면 문재인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 싹 다 재정비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는 수습될 거라고 장담하는 바입니다. 일단 북한 발악이 이인영, 온갖 난리 부르스는 다쳐대는 추미애, 외교를 물에 밥 말아먹듯 말아먹는 강경화, 본인 집 시세도 모르는 김현미,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성인지 학습 기회라며 피해자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정욱 등 이딴 장관들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수준은 한층 높아질 테니까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어려운 상대라고 빗대며 만남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만남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면 왜 초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 초기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정 본부장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정말 어려운 상대라면서 발병하기 이틀 전부터 감염력이 있고 발병하고는 2, 3일 정도가 감염력이 가장 높은데 증상은 굉장히 경미해서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어 그는 확진자가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5일 정도 노출을 다 일으킨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이 뒤쫓아가면서 접촉자나 노출자를 찾아 격리하는 그 시점에는 이미 접촉자 중에서 양성자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런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면 사람 간 만남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한 정치권 소식 이어갑니다. 코로나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크게 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자, 먼저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예산 확보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1조 3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4,400만 명은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85%로 정부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인구의 60%인 3천만 명보다 대폭 상향된 수준입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민주당 계획에 대해 말이 앞서가면 안 된다라면서 민주당과 수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정부는 백신 접종 비용을 무료로 할지 또 일부 유료로 할지를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믿을 만한 백신인가라는 신뢰성과 또 신속성 그리고 재원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보여온 모습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미국 화이자 등의 코로나 백신 시판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국이 대규모 물량 선구매 계약을 속속 맺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대처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느린 편입니다. 자, 미국은 10여 조 원을 들여 6억 회분을 백신을 확보했고 유럽은 3억 회분, 일본도 1억 2천만 회분을 선구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칠레 등도 글로벌 제약사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정부는 뒤늦게 선구매 절차에 나서고 있고 때문에 얼마만큼의 물량을 확보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선구매를 하는 바람에 물량이 이미 동이 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기획재정부는 예산 배정에 소극적이었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선구매 예산 확보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때문에 시중에서는 코로나 전국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코로나 백신 구매에 적극적 행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의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문 정권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말고도 또 다른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3차 재난지원금 문제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던 민주당이 이번엔 재난지원금에 인색한 모습이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슈를 선점했죠. 어쨌든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는 분위기이지만 역시 재원 마련을 놓고는 입장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조 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1일 전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4조 원을 과연 어디서 끌어오느냐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에 국민의힘이 동조하는 모양새여서 다소 아쉬운데요. 지금은 방역과 백신 구매에 고삐를 바짝 조여야지 3차 재난지원금 운운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존에 지급된 두 번의 재난지원금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죠. 정부는 올해 코로나를 대처한다며 무려 4차례나 추가 경정 예산을 집행했고 내년 역시 89조 7천억 원의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가며 555조 8천억 원의 초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라 곳간이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추가로 빚을 내는 것은 정말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퍼주기 경쟁이 아니라 선제적 방향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때라는 사실, 그게 결과적으로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더 빨리 찾는 길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주지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에 의존하던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각국의 노력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는 국제무역센터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약 3,800개 품목 가운데 중국이 50% 이상을 공급하는 품목이 320개에 달해 거의 10%에 달한다고 29일 보도했는데요. 쟤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뒤 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가반 점유 수출 품목은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19년 다시 반등했습니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의 수입액 가운데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중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1월에서 3월 다소 주춤했다가 4월부터 빠르게 회복하면서 역대 최고였던 2015년에 1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습니다.
니온게이자이는 또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로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영국 정부가 미국의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이번 주 중 승인할 전망입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8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는 12월 7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신을 단 한 개도 확보하지 못한 대한민국과 달리 영국은 이미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4천만 분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 전환기인 12월 31일까지는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백신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 시에는 영국의 독립규제기관인 의약품 건강관리제품규제청이 승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주목되고 있는 도미니언 선거 시스템에 대해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도미니언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얻은 혜택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8일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조지아주의 바이든 승리를 위한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을 끌어들이는 데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도미니언이 다른 모든 주에 대해서도 투표를 조작하고 합법적인 투표를 한 미국 시민의 진짜 투표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매체 뉴스맥스는 파월 변호사의 조사로 인해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과 계약을 맺은 조지아주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돈이나 복리후생비 등 잠재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월 변호사는 지난 26일엔 새로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지아주를 날려버릴 것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부정선거를 파헤치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죠.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조지아주에 제기한 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은 모든 표를 검토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 표로 분류했고 그 표들은 모두 검토실로 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투표지들이 인간이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할 검토실로 갔고 검토실에 자리 잡고 있던 인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투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조지아주는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하던 중 2,600표의 누락분이 발견되기도 했었죠. 사람 손으로 일일이 바이든 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다 보니 손목이 많이 아팠나 봅니다. 시드니 파월 변호사의 조지아주를 상대로 한 고소장은 104쪽이나 됩니다. 파월 변호사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건데 특히 다른 나라가 개입돼 있는 점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강합니다. 파월 변호사는 선거를 감시하고 조작하기 위해 중국과 이란을 대신하는 자들이 접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이란이 미국 대선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파월 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미 육군 전자정보 분석관 출신의 증언도 실렸는데 이 장교는 중국과 이란 요원들이 대선 상황을 감시하고 조작하려 도미니언 프로그램에 접속했고 투표 상황을 분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고소장에는 다양한 선거 사기 수법이 동원됐지만 가장 비열하고 음흉한 수법은 낡은 방식의 표 끼워 넣기였다며 대규모 사기의 시발점인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의 장비와 프로그램을 구매해 미국 대선에 급하게 밀어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이번 대선에 도미니언 장비 도입을 이상하리만큼 밀어붙였습니다.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작년 4월 도미니언 장비 구매 법안에 서명했고 1억 5천만 원 달러의 예산을 미리 배정해 주의의 승인까지 받아둬 올해 3월 대선 예비선거부터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캠프 주지사는 이번 파월 변호사의 소송에 대한 에포크타임스의 인터뷰 요청에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한 달도 뉴스데일리 베스트의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2월 올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큰 힘이 되는 그런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재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